자, 이 시간에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이걸 모르고 있다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피부에 와 닿을 때 그때 그때 정말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데 넘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이렇게 열심히 나도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해봤는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우파 이렇게 이제 길에서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 그냥 정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막 박수받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파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자기가 거기에 그냥 도취돼 갖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흥분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뭐 마치 자기가 뭐 우파 진영을 마치 다 주도하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사실 참 잘못된 거예요. 좀 더 우파들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냥 활동적인 거는 그래도 뭐 많이 하는데 활동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걸 좀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좌파들에게는 하나도 위협이 안 됩니다. 하나도 위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몇십만 명이 나와도 좌파 진영은 그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저들은 이미 모든 체제부터 지적인 체제까지 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윤호하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치 세상을 바꾸고 자기가 마치 뭔가 할 것처럼 하죠. 조금 시간 지나봐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좀 차분하고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해야지 그냥 물론 이제 젊고 하니까 이제 그런 힘이 있어서 이제 그럴지 알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체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거를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야죠. 근본부터 파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 군중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고. 왜 그러느냐? 이미 모든 주도권은 좌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그냥 너희들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구호 해라. 그거라도 하면서 살아야 너희들이 스트레스가 좀 줄지. 뒤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야, 쟤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이 된다. 그런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좌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일단 문화 자체가 이 좌파들이 깔아놓은 그 코드에 다 점령이 됐다고요. 노래든 프로그램이든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문학이든 이미 좌파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깔아놓은 그 판위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거예요.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응원하는 것도 그렇고 남녀노소 50대 60대도 그렇고 10대 20대 30대 40대 다 그 친구들이 어때요? 이미 좌파들이 자기들의 감성 전략을 다 집어넣은 그런 것들이 이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 나와서 윤호에게 하는 애들도 이미 좌파적 문화에 이미 많이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모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막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더 깊이 막 분석하는 그런 걸 사람들이 못하게 이 문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해도 탄핵 반대해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충동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고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젊은 우리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은 이런 좌파를 좌파를 분석하는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런 철학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좌파는 우파를 너무 잘 아는데 우파는 좌파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헛다리 짚잖아. 맨날 저번에도 봐요. 무슨 이번에 나올 거다. 나오긴 못 나와요. 난 처음부터 아예 못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우파 분석가들조차도 근데 이제 와서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망가질 줄 몰랐다는 거. 아니 이게 모르는 게 그게 바보지. 그게 뭘 잘하겠어요. 그걸 알았어야지 진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파가 이번에도 사법부 거래하지 말라 이거로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니들 거래해가지고 막판에 대통령 파면시키면 알아서 해라. 이걸 가지고 막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3월 1일 이후부터는 마치 이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윤통이 복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좌파들은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자체가 이 문화가 그러니까 왜 이 좌파들은 항상 문화를 가장 선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즐기고 놀고 춤추고 이게 가장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코드를 좌파적 코드를 심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몰입이 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미 우리 한국의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 다 이미 가공된 거고 그게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이미 다 이미 이 뇌가 이제 거기에 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은 이 좌파들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 계급을 나눕니다. 부동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성인이 되면 벌써부터 부동산에 거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동산이 계급을 나눠주니까. 내가 살면서 내 사회적 계급이 어디냐? 사람은 이걸 자꾸 따지게 돼 있다고. 내가 밑바닥이냐, 중간이냐, 상류냐.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걸 뭐로 기준하냐면 부동산으로 기준을 잡는다. 부동산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정책을 어때요? 부동산 정책을 분명히 정상적으로 해서 집값이 높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건물이나 집을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입구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좁게. 입구를 좁게 만들고 그 좁은 입구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과하겠다고 더 높은 층으로 가겠다고 그런 부동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 부동산 계급 이거 없애지 않는 이상은 좌파를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아마 또 집값이 또 막 뛰고
또 이제 집 얻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더 아마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통과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또 계급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계급을 갖고 있냐, 그거를 알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강남 왜 그래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거기가 가장 부천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부동산 계급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모든 거예요. 왜 서울하고 지방하고 왜 달라요? 다른 게 왜 다르냐? 부동산의 계급이 다른 거예요. 지방 집값하고 서울 집값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벌써 계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계급을 없애지 않으면은 절대 좌파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이게 말만 그렇지 계속 좌파들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좌파 정권만 잡으면 벌써 부동산이 막 팍팍 뛰고 일반 사람들은 집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이제 대출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왜? 계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도 집을 얻을 수 있고 대출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책을 제대로 쓰면. 근데 좌파들은 절대로 그런 정책 안 써요. 왜?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 정신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좌파들의 그런 것에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동산에 올인하게 만드는 것, 특히 젊은 애들 올인하게 만들어서 아무 생각, 어디 집 하나 얻는 것, 건물 하나 얻는 것, 이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집 한 채 얻으면 된다. 아파트 하나 얻으면 되고 건물 하나 얻으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응? 세 번째는 연금. 이번에 연금 또 개혁했지만은 젊은 애들한테 몽땅 다 그냥 미래 세대한테 완전히 다 짐을 떠넘겨버렸어요. 우리나라 연금이 이게 이미 벌써 20년 전부터 이게 개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계속 미적거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젊은 세대는 부담이 커지고 나이 든 세대는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자체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완전히 그냥 연금제도 자체가 확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젊은 세대도 망하는 거고 나이 든 은퇴 세대도 똑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연금 개혁을 안 하잖아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연금 개혁을 얼마든지 좀 합리적으로 조금씩 하면은 무리가 없는데 이거를 자꾸 좌파 진영에서 언론들에서 연금 개혁을 손대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론이 안 좋다. 선거할 때 뭐 투표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니까 정치하는 애들도 이거는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연금은 이게 나중에 지금 20대, 30대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지금 인구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로 보면은 애들이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저 길바닥에서 쓰레기 줍고 살아야 돼요. 없어. 연금이 어디 있어. 다 고갈되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번에도 젊은 층들한테 짐을 떠넘기고 형 나이든 지금 뭐 한 50대 이쯤 여기까지는 충분히 살 만큼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20대 30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20대 30대는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가 있어요? 지금 다 연금을 쏟아붓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윗세대가 더 많은데 어디서 하냐고 어디서. 그래서 이 연금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네들 집권할 때도 절대 연금에 손을 안 댔어요. 안 댔다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공무원 연금부터 몇 가지 건드리니까 거기서 그냥 폭발해가지고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그 요인도 커요. 굉장히 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 자체가 그러니까 우파 정권은 참 묘한 게 아니 자기네들이 집권을 했으면은 가장 먼저 뭘 두들겨 패야 돼요. 뭘 잡아야 되냐. 언론을 두들겨 패고 잡아야죠. 저거 MBC 왜 저렇게 놔둬? KBS, SBS
왜 그 다음에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왜 좌파 주류들이 그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왜 좌파 소리를 내게 만드냐. 근데 언론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언론 탄압. 걔들은 그것도 들고 나온다. 뭐 언론 탄압. 근데 그 말에 이제 겁에 질려갖고 또 그냥 손을 안 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론은 계속 어디로 가겠습니까? 좌파 진영이 계속 언론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지금도 주로 언론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로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유튜브 뭐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천만에 유튜브 아직 그래 영향이 안 커요. 아무리 시청률이 낮아도 사람들은 뭐 주류 YTN, MBC, SBS, KBS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 있는서 나오는 정보를 신뢰하지 유튜브 정보 신뢰 안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도 아직 신뢰 안 해요. 그 다음에 구치소나 교도소 가면 거의 MBC만 봐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좌파 교육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 몇 년 있다가 나오면 알아서 그냥 좌파형 인간이 돼서 나와버려요. 그걸 굉장히 오랜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방치한 거. 왜 언론을 왜 방치했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왜 MBC를 취임하자마자 왜 MBC를 가만 놔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은 가만히 내두니까 아무리 계엄에 대한 의도가 좋으면 뭐예요? 언론들이 다 왜곡시켜버리고 전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윤통이 술 먹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계엄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언론을 놔두면은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든지 이게 우파건 좌파건 사회주의 혁명이 뭐 혁명이 제일 첫 번째 시작 제대로 성공하려면 언론을 싹 다 잡아야 된다. 언론을 딱 자기 그 혁명에 맞는 그 언론으로 딱 재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 진영은 전혀 그런 게 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언론, 신문, 방송들 보면 전부 주야장창 그냥 뭐 우파 정책을 다 비판하고 뭐 안 좋다, 문제가 많다, 나라가 망한다, 이 정권 때문에 서민들이 못 산다. 그런 거짓말을 24시간 쏟아냈는데 거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누가. 그렇다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맞냐 틀리냐고 무슨 책을 본다든가 뭐 외국에 뭐 자료 그런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직한 언론으로 정직한 뉴스를 보면 되는데 좌파들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말한 모든 선동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파의 이 소리가 갇혀있어요.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파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마치 야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다 주도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에 천만.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지. 그 갇혀 있는 바깥을 지금 전혀 못 나가고 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좌파들이 벌써 가두어 놨어요. 우파 진영 완전히 다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이미 가둬놨다. 다 가둬놨다. 그러니까 거리에 몇백 명이 뛰쳐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진짜 말 그대로 저 유럽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막 진짜 막 정말 곳곳에 불 지르고 막 난동. 그러면 혹시 몰라요. 근데 뭐 계속해서 뭐 물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이제 하도 이제 뭐 옛날 80년대 하도 이제 운동권들이 했던 그런 시위 문화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제 뭐 평화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벌써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다 벌써 이게 봤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뭐 길거리에서 뭐 자유대학 포함해서 막 나와서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백날 천날 해봐야 결국은 그냥 지칠 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개혁이 되는 거 절대 그거는 꿈 같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언론을 개혁하려고 막 애쓰고, 그래서 MBC든 이런 주류 방송들의 우파 인사들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혹 계엄을 했으면 괜찮아. 근데 언론이 다 좌파인데 계엄을 하면 뭐 하겠어. 전부 다 내란 선동이라고 방송에 떠들어대고 수괴라고 하는 판이에요. 안 돼요.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별짓을 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체가 무력화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무력화가 됐어요. 이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종교적 좌파, 좌익,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다 이미 접수했다고. 사교육, 공교육 다. 사교육도 공교육도 다 잡았다고. 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어때요?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생각과 사고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좌파들 아젠다로 다 형성이 돼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 나오면 뭐 하겠어요? 나오면은 결국 좌파들을 지지하는 표로 다 바뀌는 거예요. 좌파들의 이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도 왜 이 좌파들이 수십 년 전부터 정교조 포함해가지고 왜 교육에 그렇게 침투하느냐? 교육은 결국 인간을 형성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은 어떤 인간을 만드느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그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은 애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는 알아서 모든 분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지만 이런 사회주의나 운동권이나 이런 막스 레닌주의나 이런 이런 요소가 있는 교육을 그걸 12년 동안 받아봐요. 어떻게 되겠나? 대학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하겠구나. 그럼 완전히 그냥 알아서 좌파형 인간으로 사회에 나와서 걔들은 좌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거기에 다 지지야. 무슨 말에 다 지지. 그래서 지금 우파가 하는 말은 무조건 귀를 딱 막아버려. 뇌가 딱 정지가 돼버린다. 뇌가. 우리나라 교육은 이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벌써 굉장히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시끄럽게 만들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뒤집어 엎을까? 이런 교육을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시험도 못 치고 맨날 평등 교육이라 해가지고 좀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죠. 중국은 영재학교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2천만 명을 영재를 뽑아요. 그걸 대학까지 추린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저렇게 나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영재교육 하면은 기껏 사교육 하고 또 좀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또 교육의 불평등 이런 식으로 또 들고 나온다고 좌파들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않고 머리 좋은 애들을 돌머리 애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발전이 있어요. 인구도 작은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천재 같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뽑아서 대학교 때까지 그냥 추리면 되잖아. 그럼 그 애들이 한 제대로 된 천재 한 명이 몇백만을 먹여 살리잖아요. 미국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왜 못하냐? 무조건 평등. 모든 게 평등해야 되나. 누구 조금만 앞서면 이건 죽일 놈. 나쁜 놈. 이 사회의 아주 부적응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도 또 안 시키죠.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옛날보다 못하고, 시험 치면은 시험 결과를 좀 제대로 전국에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성적 조작, 성적 우선주의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간은 발전을 안 해요. 절대 발전. 인간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경쟁이 없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뛰겠어요. 안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 좌파들이 경쟁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는 평등한 교육을 원한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육받고 평등하게.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전 세계가 막 교육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뭐 시험도 못 치게 뭐 맨날 이상한 무슨 뭐 실습 뭐 말 같지 않은 실습해서 그 아이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냥 시간 허비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실력도 모르는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 자기 실력,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잘못된 입시 정책, 그냥 옛날처럼, 나 때처럼 학력고사 아니면 그 이전처럼 딱 이거 하나로 대학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거 맞춰야 된다. 근데 온갖 편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러니까, 왜 그런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연줄, 뭐 온갖 뭐 교수를 통해서 뭐 아빠 특혜, 엄마 특혜, 뭐 이 조국 사태가 그런 거 아니어서. 근데 난 조국 사태 때 그렇게 막 조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좀 여론을 그 국민들 중에 조국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그런 우리 교육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 교육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봐야죠, 이거를. 근데 지금도 그대로 교육제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부모의 어떤 지원, 돈, 뭐 이런 뭐 좀 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는. 원하는 좋은데.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진짜 불평등. 그러니까 고시도 없앤 거예요. 고시를 왜 없애? 고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시 누가 없앴어요? 노무현이 없앴잖아요. 노무현 지는 고시로 변호사 되고 나중에 대통령 됐는데 그걸 왜 없애냐고요. 로스쿨은 미국 같은 데나 되는 거지. 우리나라 무슨 로스쿨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법 공부해서 그다음에 뭐 판사 검사 되고 싶다. 그런 애들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그거 뭐 평생 고시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거 왜 신경 써? 무슨 고시낭인? 아니 남의 인생 왜 신경 쓰냐고.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지. 고시낭인이 되든 말든 그거 왜 참견하냐고. 근데 뭐 고시낭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로스쿨 누가 만 가? 돈 없으면 로스쿨 못 가. 절대 못 가요, 로스쿨은. 결국 법조계도 이미 보세요. 특권층들만 법조계 가게 이미 시스템 딱 만드는 게 고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시대도 다시 부활해야 돼요. 로스쿨 좀 없애버려야 되죠. 저게 계속 있는 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계급의 이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머리 정말 좋은 애들이 판검사 되고 또 제대로 된 검사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들이 옛날 사시 출신보다 훨씬 떨어져요. 법 전문 그런 그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 자꾸 평등, 그다음에 아이들 인권, 그다음에 아니 교육을 좀 차별화해서 진짜 공부할 애들 아니면 뭐 중간 아니면 얘는 공부 아니고 뭐 그냥 아예 딱 이렇게 나눠야죠. 그냥 너나 나나 다 대학 가면은 대학이 뭐 우리나라가 뭐 80%가 얼마죠? 그걸 막 자랑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수치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 진짜 제대로 된 대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대학 그냥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나와봐야 취직도 못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그 직종에서 평생 먹고 살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밀어난 거지.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건 너무 잘 알죠. 우리 국민을 예를 들면 흑수저, 금수저 이거 언제 나왔어? 이거 좌파 때 나왔던. 좌파들이 이런 거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흑수저네, 나는 금수저네, 나는 은수저네. 자기도 모르게 계급을 자기가 벌써 이미 계산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헬조선도 마찬가지. 헬조선도 좌파들이 만들어온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구분해버리니까 벌써 이 사회가 어때요? 벌써 계급이, 그러면 그 계급이 나눠지면 당연히 어때요? 누구나 다 높은 계급을 원하지 낮은 계급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높은 계급을 올라가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딱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시가 뭐예요? 고시는 진짜 말 그대로 흙수저도, 홍준표도 그러죠. 홍준표도 자기도 흙수저라고. 홍준표가 만약에 그 시대에 로스쿨이 있어서 홍준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동네 아저씨겠지. 편의점 주인을 한다든가. 근데 자기도 흙수저인데 고시 합격해서 지금 검사되고 해가지고 대통령 지금 하겠다고, 뭐 도지사도 하고. 봐요. 이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사람들은 야, 나는 이 이상은 못 올라가는구나.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무기력해져. 뭐 인생 뭐 있냐? 뭐 열심히 해봐야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맨날 술이나 먹고 놀기나 하고 한탕 진탕.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발전을 아예 안 할 생각을 한다. 안 할 생각. 벌써 젊을 때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일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일하면 뭐하냐. 뭐 기껏 해봐야 뭐 내가 대기업도 아닌데 평생 일해봐야 뭐 내가 대기업과의 임금차가 굉장히 크다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너무 임금을 많이 줘요. 일본보다 많다고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지. 일본은 점점 임금이 높은 체제지만 우리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막 엄청 막 주니까. 그럼 나중에 점점 더 주고 어떻게 주냐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너나 나나 다 대기업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 거 그냥 뭐 인생 그냥 뭐 난 이제 끝났다. 이 생은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놀고 먹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수당이나 갖고. 젊은 층부터 벌써 그렇게 되면은 걔들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나 우리 부모 세대는 치열한 경쟁, 정말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각자 자기 능력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였는데 이 좌파들은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간 그 뒤부터는 밑에 사다리를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때요? 두글부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뭔가 모르게 왜 그러느냐?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난 집 한 채 못 산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난 대기업 못 들어간다. 난 아무리 해봐야 뭐 좋은 대학 못 간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뭘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대충 인생 살자. 대충. 놀고 먹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인생 피해인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발전이.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발전을 못하고 그다음에 계층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까.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주입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괴물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기네 좌파 선동꾼으로 만들까. 이랬단 말이야.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을 봐도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교회도 이미 좌파들이 다 접수했어요. 교회도 다 접수했어요. 종교 다 접수했어요. 이런 마당이라 교회까지도 좌파들이 다 접수해서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답이 있냐고 무슨. 우리 우파들이 길거리에서 뭐 환호성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불러봐야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좌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조금 지금 이제 그것도 다 정리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손댄다. 그러니까 좀 우리 우파 진영은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이 사회를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사회를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이거 지금 이 마당에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됐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게임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우파 진영은 이 몇몇 선동꾼들을 보면은 얘들은 그냥 어떤 이걸 통해서 자기 인기, 연예인병 걸렸더만 보니까 우파 유튜버들 중에 연예인병을 애들이 많아요. 거리에 나오는 애들 중에. 걔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치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처럼 근데 그건 다 허세라고. 지가 무슨 힘이 있는데. 아무 힘이 없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것 빼고 무슨 힘이 있어요. 길거리 소리 백날 질러봐야 자기 목만 상해. 좌파들은 이미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 뭐 할 거냐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아무 소용. 그다음에 우파의 뿌락지들. 자꾸 신당 세우자 자꾸 그 뿌락지. 예.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로 모아야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다음에 부정선거도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선거 시스템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깔아놓고 선거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왜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언론들이 그걸 왜 알면서도 눈 감은 거죠.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하지만 여전히 주로 언론들은 부정선거 그거 여전히 그 음모론으로 봐요. 부정선거 음모론. 여전히 아직도 쟤들이 저렇게 지들이 불리하니까 부정선거로 자꾸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다고 아직도. 그래서 주로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입도 안 꺼내요. 말도 못 꺼내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요. 교회도 보면은 이 좌파 이 신학기관, 목사, 교수들이 전부 다 교회도 다 지금 점령했다. 다 걔네들 지금 소나기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봐요 지금. 지금 이런 시국인데도 다 편하게 앉아갖고 그냥 자기네들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무슨 영성훈련이니 뭐니 정신 나간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안타깝지만 이젠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일은 없고 이제 내려온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럼 이 죽어나가는 사람 누가 죽어나가느냐? 중하 계층은 죽어나가죠. 오직 특권층 얘네들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하면 필리핀 같이 돼버렸어요. 필리핀은 5대 가문이 필리핀 국부의 거의 80%를 다 잡고 있다. 5대 가문. 이것들이 계속 지들끼리 대통령 해먹고 국회 해먹어요. 나머지 필리핀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요. 이제 이 좌파 귀족층들이 딱 이제 요것들 몇몇 가문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딱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 참 무서운 거라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이 국가, 이 국민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영적으로 배교하고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맨날 축복이나 찾지. 내가 오전에 그랬죠. 지옥 설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교회 있으면 어디 그 교회 나한테 알려줘봐. 내가 알기에는 나 이제까지 난 본 적이 없어. 특히 대형 교회들 지옥 설교 단 한 번이라도 하는 교회 있으면 어디 한번 나한테 좀 알려주고 보내줘봐.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지옥을 많이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지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참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인식을 잘하고,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그나마 어떤 자기 영역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게 해야지. 그냥 우리끼리 들떠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우리 이제 뭐 이겼다. 이기긴 뭘 이겨요. 그렇게 했다 대통령 파면되는 거 못 봤어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해진 각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파진영 그것도 모르고 막 기대가 막 이번엔 아닐 거지. 아니긴 뭐 아니고 말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본성이 극치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믿는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